마음이 편한 사람은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는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조금 부족해도 괜찮다고, 오늘은 이만큼이면 충분해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 무언가 잘못됐을 때 자책하기보다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다시 가볍게 일어설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세상과 다투지 않고 자기 자신과도 화해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꼭 좋은 일만 있어서가 아니라 삶 전체를 경험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쁜 순간뿐 아니라 외로운 밤도 막막한 날도 모두 나라는 사람을 만들어주는 재료처럼 느껴질 때 그 사람은 인생을 진짜로 즐기고 있는 겁니다. 그건 결국 삶을 믿고 흐름에 맡겨보는 용기에서 나오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종종 넘어집니다. 넘어지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실수도 하고 마음의 균형을 잃고 스스로가 싫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나에게 손을 내미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고 나도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빈틈이 있다는 사실을 숨기기보다 그 빈틈 덕분에 서로를 이해하고 연결되는 순간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삶을 즐기며 사는 사람은 넘어지는 것조차 삶의 일부로 껴안고 그 자리에서 새로운 기쁨을 발견합니다. 넘어진다는 건 더 이상 실패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고, 우리는 완벽해서 사랑받는 게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통해 더 깊이 연결되니까요. 그래서 결국 마음이 편한 사람, 인생을 즐기는 사람, 그리고 넘어지는 기쁨을 아는 사람은 모든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서툰 나를 미워하지 않고 넘어진 그 자리에서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 숲으로 가는 길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 비기님의 넘어지는 기쁨은 누구에게나 기쁨의 순간은 똑같을까? 이 질문에서 시작된 기쁨 시리즈의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행복이 지금 이곳 바로 우리 곁에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이 책은 서로의 빈틈에 걸려 넘어지고 그 순간 비로소 연결되는 기쁨에 관한 따뜻한 에세이입니다. 넘어지는 기쁨,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멍난 코트. 할머니는 내게 엄마 아빠이자 가장 오랜 시간 함께하는 친구였다. 그런 할머니에게도 오래된 친구가 있었는데 그건 누비로 된 황갈색 코트였다. 할머니는 피부가 새하얘서 눈동자도 하늘색 물감을 섞은 것처럼 푸른 갈색빛을 띠었다. 딱 그 눈빛과 잘 어울리는 코트였다. 초등학교 입학식, 바쁜 엄마 대신 할머니의 손을 잡고 나란히 운동장에 서 있는 동안 나는 괜히 그 코트가 부끄러웠다. 모두 엄마 손을 잡고 섰는데 너만 할머니 손을 잡아서 부끄러운 거 아니냐는 진실이 귓가를 두드렸지만 그냥 낡은 코트를 탓하는 게 편했으니까. 그날 불던 찬바람도 치사했다. 화끈거리던 마음은 식히지도 못하고 낡은 코트만 파고드는 것 같아서. 철딱선이 없는 체면을 머금은 채 나는 뻔하게 자랐다. 적은 용돈에 투덜대는 아이. 그 뻔한 아이는 새끼를 찾는다. 혹시 하는 마음에 일하고 뻗은 부모님의 겉옷을 살짝 뒤지기 시작한 거다. 그러나 항상 필요 없는 영수증과 껌종이 많이 있어 풀이 죽을 뿐이었다. 지갑을 만지기엔 새가슴이었다. 이럴 땐 최후의 보루로 가야 한다. 이 새길의 종착지, 할머니의 갈색 코트로. 할머니는 항상 그 옷을 입고 슈퍼를 갔기 때문에 잔돈이 있을 거란 확신이 있었다. 게다가 처음엔 100원, 200원씩 나오던 코트 주머니는 세월을 머금어 구멍까지 나버렸고 언젠가부터 운 좋게 500원짜리도 들어있었다. 당시 내 하루 용돈이 500원이었으니 할머니의 주머니에서 나의 하루가 통째로 굴러 들어온 셈이다.
나를 부끄럽게 만들던 할머니의 낡은 코트는 어느새 내일을 기약하게 만드는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10살도 되고 19도 지나 20살이 되었다. 고등학교 졸업 후 고향을 떠나 대학 생활을 하는 동안 그 코트를 까맣게 잊었다. 할머니가 얼마나 오랜 세월을 머금고 있는지도 말이다. 아주 오랜만에 고향에 내려가니 할머니는 오래된 그 갈색 코트를 닮아 있었다. 객지 생활 동안 쌓인 서먹함을 녹이고 싶어 할머니에게 실없는 소리를 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하면 세월이 좀 벗겨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서. 사실 예전에 할머니 코트에서 동전 많이 가져갔는데 하고 농담처럼 운을 뗐다. 어설픈 손녀의 잘못을 꾸중이라도 하며 힘을 좀 내시라는 생각을 하며 기다렸는데 할머니는 이제야 그 이야기를 하냐는 듯 내 손등을 쓰다듬으며 웃었다. 그러고는 말씀하셨다. 그래서 일부러 500원짜리만 넣어둔 거라. 좋았지? 맞다. 코트는 아무런 힘이 없다. 어려웠던 어린 시절에도 내일을 기대하게 했던 구멍난 코트. 동전이 화수분처럼 나오는 그 마법은 사실 할머니의 낭만이었던 거다. 없는 돈을 쪼개 주머니에 넣으면서도 신나할 손녀딸 생각에 어찌나 웃었는지 모른다고. 그렇게 할머니는 손녀의 잘못된 행동을 세련되게 꾸짖고 재밌게 품어주었다. 당신도 어려웠을 형편에 손녀딸에게 내일이란 설렘을 주면서. 다소 파격적인 고백 후 할머니는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나셨다. 그게 10년도 더 된 일이다. 그럼 나는 대단히 크게 변했는가 하면 그건 아니다. 배가 뒤집힐 것 같은 폭풍우를 만나도 내일을 기대하는 미련한 사람이 되어버렸을 뿐이다. 내가 가는 항해에 보너스 코인을 숨겨둔 할머니가 또 기다리고 있을 것처럼 자꾸만 희망이 부풀고 꿈을 키우는 그런 사람 말이다. 사실 그동안 그 버릇으로 몇 가지 꿈도 이루었고 사랑도 이루었다. 500원 몇 개로 꽤 큰 소득 아닌가? 이 다음에 세월이 흘러 나도 동전을 숨겨놓는 사랑스러운 할머니가 되면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다. 세월이 무섭지 않느냐지만 나는 아직 받지 못한 선물이 있는 것처럼 설렜다. 시간은 흐르는 게 아니라 쌓이는 쪽에 가까운 거니까 말이다. 하늘 위로 한가득 떨어지는 별똥별처럼 머리 위로 쏟아지는 것. 개 중엔 따끔한 부스러기도 있겠지만 분명히 반짝이는 것 말이다. 할머니가 손녀 버릇을 단단히 잘못 들였지. 이러다 죽는 날까지 사는 건 즐거운 일이라고 우회하다 가면 어쩌나 싶다. 하지만 어쩌겠는가. 낡은 코트 속 마르지 않던 500원이 그렇게 가르쳐줬는데 말이다. 구멍을 막는 건 내일의 낭만이라고. 세월이 흘러 나도 비슷한 갈색 코트를 사게 되었다. 주머니 모양도 비슷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사고 보니 그랬다. 꽤 애착 코트처럼 입고 다녔더니 똑같은 위치에 구멍이 났다. 오른쪽 주머니 안쪽, 정확히 500원이 드나들 만한 크기로 말이다. 나는 당시 영국에 있었고 챙겨온 겨울옷은 적었다. 게다가 같은 어학원에 다니는 친구들은 대부분 꽤 사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잘 사는 친구들이었다. 나는 방에 앉아 홀로 주머니를 꿰매며 머리를 굴렸다. 이거 다 꿰매도 여간 우스운 게 아니겠는데? 그러다 피식하고 웃었다. 다음날 나는 귀엽다는 눈빛으로 어학원 친구들에게 꿰맨 자국을 설명했다. 이거 우리 홈스테이 할머니가 꿰매준 거야. 너무 다정하고 귀엽지? 정면 승부로 허풍을 떨고 나니 그 낭만에 모두가 동조하는 눈빛을 보냈다. 다들 너무 좋은 분이라며 귀엽다고 웃었다. 그 웃음에 나도 덩달아 실밥 자국이 귀엽게 느껴졌다. 이제 나는 내일도 모레도 이 코트를 당당히 입을 수 있게 되었다. 할머니의 500원이 알려준 대로 오늘의 나는 그렇게 내일의 낭만을 지켜냈다. 땅굴.
사람은 저마다의 땅굴이 있다. 별을 못 보던 시절, 숨기고 싶은 일들, 그렇게 수만 가지의 어둠이 묻혀있는 구덩이 말이다. 나의 땅굴엔 도둑이 여러 명 묻혀있다. 사람은 여럿인데 얼굴은 하나인 도둑들. 그들은 모두 내 얼굴을 하고 있다. 동네 슈퍼에서 도둑질을 하던 어린 나. 용돈으로는 못 써먹던 과자를 옷소매 속에 집어넣곤 어색하게 걸어나가는 나. 식은땀이 가득한 이마를 훔치고 불안한 가슴을 누르며 폐 건물 구석에 웅크리고 과자를 꺼내 먹던 나. 자주색 배등 소매엔 빼빼로 같은 길쭉한 과자 박스가 들어갈 만큼의 공간이 있었다. 과자 상자를 넣고 소매 끝단을 움켜쥔 그 시간. 과자가 내 팔에 서걱거리던 순간, 소매 끝으로 힘을 주던 시간. 그 기억은 어른이 되어서도 종종 되살아나 안녕하게 지내는 나를 괘씸하다는 듯 찾아왔다. 그럴 땐 가던 길을 멈추고 숨을 고른다. 급히 닦은 콧물로 소매 끝이 얼룩져 있던 나. 손수건 따위는 챙겨줄 수 없이 바빴던 부모님을 늘 기다리던 나. 그런 어린 도둑들이 내 땅굴에 산다. 그리고 그 구덩이 속을 유일하게 왔다 갔다 한 사람은 단 한 명. 할머니뿐이다. 못된 도둑질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다. 수법이 빤해 대형마트에서 걸린 거다. 할머니가 달려왔다. 할머니는 마트 보안 직원에게 연신 미안하다 죄송하다 사과를 했다. 등짝이라도 시게 맞을 각오를 하고 눈물을 뚝뚝 흘렸다. 겁이 났다. 이런 게 TV에서 보던 두 줄을 긋는다는 거겠지? 나는 식탐보다 호기심이 많았지만 겁은 그보다 더 많았다. 온몸이 덜덜 떨렸다. 히터 하나 없는 보안실의 공기는 너무 차가웠다. 난 이제 정말 부끄러운 아이가 된 거야. 피곤함이 가득한 엄마 아빠의 얼굴에 실망감까지 얹힐 생각을 하니 가슴이 답답했다. 사실 과자 정도야 더 사달라고 조를 수도 있겠지만 용돈 좀 더 준다고 우리 집이 망하진 않겠지만 엄마는 목표가 뚜렷했고 아주 많이 엄한 사람이었다. 엄마를 아주 사랑하는 것과 별개로 사실이 그랬다. 그래서 뭔가를 원한다고 말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종잡을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았다. 갑자기 엄마와 아빠 서로에게 또는 TV를 보고 있는 언니에게 불똥이 튀거나 갑자기 구두칼을 들거나 할머니까지 목소리가 커져 집안 자체가 앓는 소리로 가득해지거나 셀 수 없이 많은 이상한 일들이 펼쳐졌다. 해서 나는 점점 바라는 걸 표현할 수 없는 아이가 되었다. 그게 돈이든 시간이든 어차피 다 안 될 것 같았다. 너무 원하는데 몰라주면 삐죽거리며 울 뿐이었다. 나는 정말 이기적인 아이가 맞나 보다. 왜 나는 욕심이 많은 아이가 되었을까? 짧은 순간에 엄청나게 깊은 구덩이를 파며 책상에 이마를 댄 채 웅크리고 있었다. 잠시 후 상황을 정리한 할머니는 나를 데리고 조용히 마트를 나왔다. 집으로 가는 동안 우리는 멀찍이 떨어져 걷지도 않았고 할머니는 자꾸 뒤처지는 나를 실컷 보며 기다리다가 함께 나란히 걸었다. 할머니는 말이 없었다. 집에 도착해선 할머니는 식탁으로 저벅저벅 걸어가 물을 한 컵 벌컥 마셨다. 이제 어떤 벌이 내려질까? 두려움에 자꾸만 울음이 새어나오는 걸 꾹 참고 식탁에 앉았다. 그런데 할머니는 6.25 전쟁 이야기를 꺼냈다. 나의 증조 할아버지, 그러니까 할머니의 아버지 이야기를 말이다. 할머니는 꽤 부유한 집안의 딸이었다. 할아버지를 남편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큰 고생 없이 곱게 자랐다고. 그치만 그건 할머니 집안의 부유함보다 할머니의 아버지인 증조부 할아버지 덕분이었다. 할머니는 평소엔 점잖게 굴다가도 당신 아버지 이야기만 하면 눈이 반짝였다. 그 정도로 할머니에겐 아버지란 빛이고 별이었을 거다. 그 빛을 이 타이밍에 꺼낸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 귀를 기울였다.
할머니는 6.25 전쟁을 겪은 세대다. 어린 아이였던 할머니와 자매들은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산으로 피난을 갔다. 얼마 가지 않아 어린 여자아이들은 주저앉아 흐느꼈다. 언제 들이닥칠지 모를 위급 상황을 위해 도망가야만 했지만 두려움이 자매들을 가로막았다. 할머니는 말했다. 갑자기 아버지가 자매들의 어깨를 끌어안고 깊은 산으로 들어갔다고. 가장 안전해 보이는 곳에 자리를 잡고는 결심했다는 듯 땅굴을 팠단다. 울먹이던 할머니의 자매들도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울음을 멈추고 땅굴 파기를 도왔다. 성인 5명이 들어갈 정도로 땅굴을 팠으니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그러고는 딸들을 그 구덩이 안에 조심히 내려놓고는 말했단다. 아버지가 올 때는 손가락으로 탁탁탁 5번을 치겠다고. 그렇게 판자떼기를 위에 덮고는 낙엽과 흙으로 할머니 자매들을 숨겨주었단다.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땅속 구덩이에 지낼 수가 있었을까. 겁이 나서 일찍 도망쳤을 것 같단다. 그런데 그땐 아니었단다. 아버지가 곧 오실 테니까. 그 믿음 하나로 아무렇지가 않았다고. 아버지가 와서 나무 판자를 젖히고 빛이 싹 들어올 때 거긴 구덩이가 아니라 따뜻한 둥지였다고. 그만큼 기대하는 일이 있다는 건 사람을 강하게 한다고. 당시 나에게 희망과 기대라는 건 늘 나를 날아오르게 하는 가벼운 것들이었다. 그 밀도 낮은 포근함에 기대어 두루뭉술한 구름까지 타고 오르는, 그러나 어차피 손을 뻗어도 만져지지 않는 것. 간밤에나 꾸는 꿈보다 못한 것들. 그러니 희망과 기대는 내가 가질 게 아니라 곧 내려와야 할 마법 풍선 같았다. 그러나 불안은 어때? 불안은 늘 계획적이고 구체적이고 치밀하다. 언제나 내 곁에 숨어 있다가 등장한다. 하던 것도 멈추고 내 몸에 찰싹 붙어서 다양한 불행의 경우의 수를 읊어대지. 그러니 늘 불행이 불안을 이겼다. 치밀하게 그려내는 불안은 한껏 무게를 가지고 나를 현실로 내려놓는다. 그래? 그럼 희망도 좀 구체적으로 그려보면 어때? 아무리 작은 거라도 바짝 모으면 불안감을 이길 만큼 무거워지지 않을까? 그래, 네가 너가 엄마의 아보이 힘든 걸 아니깐 그랬지. 사달라고 해도 기대할 게 없어가. 할머니는 그 말을 끝으로 조용히 밥을 차리셨다. 나는 할머니가 있어서 괜찮다고. 그러니 앞으로는 안 그럴 거라고. 고맙다고. 오늘 저녁은 뭘 먹느냐고. 그런 말을 꺼내기엔 너무 어렸다. 목소리를 넘지 못한 희망들은 내 몸 하나도 감싸기 모자랐으니까. 콧물을 팽 풀고 눈물 자국이라도 잘 지우자. 수저라도 먼저 깔아두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을 했다. 그때 만약 할머니에게 그 말을 했으면 좀 더 따뜻했을까? 참 얄궂게 그 후로도 난춘을 향해 달려갔지만 결국 난춘이었으니. 솔. 엄마의 엄마, 의령할머니. 영순 여사님은 평생을 흙 위에서 일하고 흙에서 나는 것으로 자식들을 먹여 살렸다. 엄마의 고향 동네인 의령으로 향하는 길은 언제나 냄새와 소리로 알 수 있었다. 나무와 흙냄새, 시냇물과 작은 짐승들의 지저귀는 소리. 가로등도 많지 않은 동네라 어두운 밤이라면 눈을 감고 있는 편이 차라리 더 가늠하기 쉬웠다. 그런 의령 할머니가 주로 피우던 담배는 솔이었다. 솔, 정직한 한 글자가 가운데 떡하니 적혀 있고 그 위엔 쭉 뻗은 소나무 2그루가 풍성한 이파리를 자랑하며 서 있는 디자인이었다. 그러나 나에게 솔 담배하면 늘 구부러진 소나무가 떠올랐다. 그도 그럴 것이 의령 할머니는 늘 밭일을 하느라 바빴기에 바지춤 어딘가에 담배를 구겨 넣었다 빼고 냈다. 앉았다 일어서는 대로 마구 그게졌던 솔의 포장지에 그려진 소나무는 늘 구부려져 보일 수밖에. 나는 그게 왠지 멋있어 보였다. 내게 담배 피우는 여자는 의령 할머니가 처음이었기에
솔은 더욱 흥미로웠다. 왜 하필 이걸 피우시는 걸까? 그래, 할머니는 흙과 풀을 만지는 사람이니까 나무가 좋은 거겠지. 슈퍼도 멀리 있는 시골 동네라 간식거리를 찾아 온 집을 뒤지던 어느 날, 옥상 지붕으로 혼자 올라섰다. 거기에 과자가 있을 리가 없는데 말이다. 그런데 그곳엔 할머니가 말려둔 고구마 말랭이가 가득했다. 아싸, 아침 햇살에 달궈진 기와장 지붕에 비스듬히 누워 고구마 말랭이를 집어먹었다. 코는 시렸지만 등은 뜨끈하고 입은 달다. 시골 하늘은 정말 맑아. 새소리도 참 좋아. 혼자 즐기는 풍경에 푹 빠져 있던 사이 고구마 말랭이를 더듬거리던 손끝에 낯선 무언가가 걸리는 게 느껴졌다. 몸을 일으켜 보니 소쿠리 옆에 놓인 구겨진 솔 반갑이었다. 어른들도 없으니 담배를 실컷 구경해 볼까나? 담배를 들어 이리저리 살피며 상상했다. 할머니는 고구마를 말려두고 여기서 담배를 한 대 태우는 건가? 담배를 피울 때 할머니는 하늘을 바라보았을까, 먼 산을 바라보았을까, 고구마를 보았을까, 마당을 보았을까. 여긴 엄마가 나고 자란 시골집이었다. 가족들이 하나둘 떠나고 사랑방 같은 별채도 텅 비고 소염을 먹이던 곳도 창고가 되었다. 저 마당 구석엔 어린 시절 엄마가 아끼던 백구가 있었댄다. 끔뻑끔뻑 예쁜 눈으로 엄마를 바라보던 사랑스러운 강아지는 어느 날 그냥 무자비하게 팔려가 버렸단다. 엄마는 그 충격이 아직도 생생한지 강아지는 절대 키우지 않을 거라고 했다. 엄마가 들려주는 이야기 속 의령할머니는 참 억센 사람이었다. 곱고 강하다는 말로는 부족할 정도로 조금은 따가웠다. 엄마는 할머니가 너무 무섭고 엄한 사람이라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종종 했다. 그런데 나와 단둘이 있던 의령할머니가 고백처럼 엄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내 말을 제일 잘 듣고 제일 야무지고 뭐든 잘하는 게 엄마라고. 그래서 미안하다고. 그 고백은 담배에 연기 뱉듯 자연스러웠지만 곧장 사라질 말처럼 보였다. 왜 어른들은 직접 말하지 않는 걸까? 나는 그 말을 전하지 않았다. 엄마는 영순 할머니를 미워했다가 사랑하느라 종종 괴로워했다. 김치 고구마 죽이 먹기 싫어서 떼쓰던 어린 엄마는 사랑을 나눠줄 사람이 너무 많았다. 7남매 중 둘째인 엄마와 첫째 이모는 5살 차이가 난다. 당시 군대는 5년. 첫째 이모가 태어난 후 외할아버지가 입대를 한 게 터울의 이유다. 엄마의 이름엔 셋째는 꼭 아들을 바란다는 소망이 들어가 있다. 그러나 셋째 역시 딸이었다. 딸. 셋째 이모는 본명 대신 꼭지라고 불렸다. 다음에는 꼬치를 낳아야 한다는 바람이 담긴 거란다. 그리고 다음에 다행히 외삼촌이 태어나 멀쩡하고 멋진 이름을 얻게 되었다. 그러나 하나로는 부족해서 넷째 이모가 태어나서도 아들을 기원한다는 애칭으로 이름 대신 불렀다. 다행히 넷째 이모 아래로 막내 이모와 막내 외삼촌이 태어나 꼬치 열망은 막을 잃었다. 터울에는 사연이 있고 사연에는 이름이 있고 소리내어 부르던 이름에는 소망이 있다는 게 흥미로웠지만 그 속에 본인들의 안녕은 전혀 없어 엄마와 이모들은 늘 씁쓸했을 거다. 그래도 매번 이름을 붙인다는 건 애정 아닐까? 이모들 잘 들어봐. 1, 2, 3, 4도 아니고 1순위, 2순위, 3순위도 아니잖아. 태어난 시기의 의미를 담았잖아. 고대 로마에서는 전쟁이 주로 봄에 일어나서 3월을 전쟁의 신 마르스에서 따온 마치로 부르게 된 거래. 겨울이랑 싸워서 봄을 가져온다. 이모들 이름도 아들을 가져오는 이름이었네. 하면 등짝을 맞을 거다. 물론 의령할머니가 마르스인지 모르스인지 알 리도 없고 그들이 고향집에 모두 모이는 날이면 휑했던 시골집이 북적였다. 반들반들한 광대, 선한 눈, 두툼한 입술, 엄마와 똑 닮은 형제들이 둘러앉은 곳에선 늘 큰 소리가 났다. 크게 웃었다가 성을 냈다가 우는 듯 하다가 다시 크게 웃었다.
넓은 마당에 탁주와 안주를 둔 평상 하나로는 궁둥이 둘 곳이 모자라 덴마루와 마당 여기저기에 앉아 참견을 했다. 그 작은 동선을 오고 가는 동안 서로의 신발은 수시로 바뀌었다. 꽃분홍색 목욕탕 슬리퍼를 신고 나왔던 이모는 부엌에 가는 길엔 털 붙은 고무신을 신었다가 마당에 대문을 닫을 때는 어느새 구겨진 내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7남매라는 건 그랬다. 사람이 많다는 건 아무렇지 않아야 하는 일이 많다는 것. 내가 하는 말을 듣는 사람이 6일 수도, 아무도 안 듣는 사람이 6일 수도 있다는 거. 누구 하나 웃지 않는 건 티도 안 날 만큼 와자지껄 정신이 없었다. 하지만 아니었다. 웃음소리가 하나 비는 건 아무렇지 않을 수 없었다. 엄마에게는 언니가 하나, 동생이 5 있었다. 이모들 중 막내였던 소리 이모는 의령 할머니와 함께 살았다. 이모는 우리와 나이 차이가 크게 나지 않을 정도로 엄마와 나이 차이가 컸고 많이 어렸다. 내 기억의 시작부터 이모는 늘 아팠다. 이모가 고향집에서 자주 앉아있던 곳은 방문 앞 덴마루였다. 몸을 일으켜 그 자리로 나와 형제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최선의 동선. 소리 이모는 농담에 뒤섞일 때면 몸을 일으켜 가장 어린아이 같은 웃음소리를 내곤 했다. 이모들은 자매라서 하나같이 목소리가 비슷했는데 나는 소리 이모의 목소리로 엄마의 젊은 시절 목소리를 가늠하곤 했다. 어린 이모는 뇌종양이었고 수술 중 신경을 잘못 건드린 이후 합병증에 시달렸다. 수시로 열이 절절 끓었고 온몸이 터지듯 부어 살갗이 쩍쩍 갈라졌다. 감정도 널뛰었다. 늘 어디론가 곤두박질치는 마음은 붙잡을 수 없었고 터지는 식욕과 충동은 이모를 매일 괴롭혔다. 본인의 의지대로 되지 않았다. 휘적 들어간 칼날은 그렇게 이모의 많은 인간다움을 가져가 버렸다. 인간다움, 그걸 잃어가는 걸 우리 모두는 지켜보았다. 물놀이도 가능했던 마을의 냇가가 조금씩 말라가듯 식구들 모두 놀고 웃던 마음이 바짝 말라갔다. 이모의 아프다는 울음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의령 할머니 역시 당신 건강보다 소리 이모의 앓는 소리가 가장 큰 시름이었다.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소리를 치고 다그쳤다. 그러고 나면 의령 할머니는 재떨이를 찾는다. 덴마루 유리창에 앉아 먼 산을 보며 소라 한 개비를 꺼낸다. 볕에 그을린 의령 할머니 손등 안으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하면 그 순간은 할머니 댁이 조용했다. 할머니는 자식 7은 거뜬히 이겨먹을 만큼 목소리가 크고 당당한 사람이었는데 담배를 피울 때면 모든 게 삼켜지는 듯 차분해지셨다. 담배에 붙은 연기는 구부러진 소나무처럼 굽은 할머니 등 뒤로 이리저리 너울졌다. 먼 산을 보고 있지만 보지 않았다. 원망할 대상이 없어 허공을 떠도는 눈빛, 비어버린 눈빛, 속으로는 내내 자신을 노려보고 있었겠지. 의령 할머니 혼자 감당할 수 없었다. 결국 엄마와 이모들은 막내 여동생을 사정이 되는 만큼 돌아가며 품었다. 그땐 아픈 정신이란 건 달래면 나아질 거라 믿었다. 과일 가게를 하던 넷째 이모는 소리 이모가 몰래 과일을 훔쳐먹고 충동을 참지 못하자 울분을 터뜨리며 싸웠다. 이겨낼 수 없는 일에 당사자와 모두가 슬퍼했다. 내 동생이, 내 이모가, 우리 언니가 핥히며 싸워도 답을 몰랐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 이모는 우리 집에 머물게 되었다. 시어머니를 모시면서도 아픈 동생을 데려와야 했던 엄마, 그를 이해하고 도와주던 아빠. 도저히 사랑 말고는 설명하기 힘든 일이었다. 언니와 나는 그저 좋았다. 언니와 나는 성정이 예민해서 좋은 어른에게만 곁을 내어주는 편이었는데 그중 하나가 소리 이모였으니까. 하지만 그 이상으로 소리 이모는 우리를 더 사랑해 주었다. 조카라는 이유로 그렇게 다정할 수 있을까? 감을 싫어하는 나에게 감씨를 또각 반으로 내어 하얀 숟가락을 보여주었다. 나는 이모가 정확히 반을 가르는 게 대단해 보였고
감을 먹는 재미가 생겼다. 하얀 숟가락을 보여주던 이모의 웃음, 하얀 앞니, 반짝이는 눈, 그 모든 게 좋았다. 게다가 이모는 엄마와 아빠에겐 없는 로망이 있었다. 동화에서나 나올 법한 크리스마스 카드를 직접 써주는 어른이었다. 먹을 걸 좋아하는 언니를 몰래 데리고 나와 과자를 사주기도 하고 둘만의 비밀을 만들기도 했다. 어린 자매에겐 즐거움이었다. 우리에겐 비밀 요정 같은 소리 이모였지만 중간중간 아픔과 시름에 허덕이는 풍경이 드리워지면 엄마와 아빠는 우리를 멀찍이 떨어뜨리고 일을 해결했다. 이모는 스스로 충동적인 성향이 식욕 말고도 도벽으로 드러나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우리 동네에서도 몇 번이나 사고를 쳐 아빠와 엄마가 대신 사과를 하러 다녔다. 아빠는 소리 이모를 어린 동생 달래듯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이모는 괴로워했다. 물건을 훔칠 때의 이모는 이모가 아니었다. 예전엔 이모가 아프지 않았어. 엄마는 앨범에 있는 사진을 꺼내어 소리 이모의 과거를 보여주었다. 지금과 너무 다른 이모의 모습에 나는 놀랐다. 생글생글 소녀의 얼굴을 한 이모를 나는 이모가 늘 과거의 자신을 기다리는 것 같았다. 물론 소리 이모의 어떤 모습이든 정말 사랑했지만 울지 않아도 되는 이모가 너무 보고 싶었다. 한참 후 의령할머니는 수소문 끝에 한 요양병원을 알아냈다. 이모를 돌봐줄 곳이 있어 다행이라며 모두 안심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당시 그 요양병원은 환자와의 연락이 불가능했다. 환자 역시 밖으로 소식을 알릴 수 없었다. 이모의 안녕을 확인하기 위해선 산골짜기 병원으로 직접 면회를 가야만 했다. 엄마와 아빠는 이모가 걱정되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 해도 그를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으리라. 결국 그들은 직접 병원으로 향했다. 그런데 곧 엄마와 아빠는 충격에 휩싸였다. 이모는 철장 안에서 울고 있었다. 나중에야 아는 사실이지만 당시에는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요양병원이 흔했다. 폐쇄병동에 갇혀 남녀 구분 없이 뒤섞인 정신질환 환자들. 온갖 방임이 여실히 드러나는 풍경. 그 속에서 이모가 겪은 말 못할 일들. 이모는 철장을 붙잡고 엄마와 아빠를 향해 애원했다. 제발 꺼내달라고. 형부 나 좀 살려달라고. 그 어린 이모가 아빠와 엄마에게 마지막으로 소리친 말이었다. 엄마와 아빠는 병원에 다녀온 후 꺼낼 방법은 없는지 어떤 절차는 없는지 온갖 생각에 잠을 잘 수 없었다. 이후 이모는 병원을 나왔고 얼마 못 가 결국 우리 곁을 떠났다. 엄마와 우리 모두 아직 어린 날이었다. 나는 모두의 표정을 읽을 수 없었다. 슬픔도 비통함도 모든 게 부족했다. 원망, 그게 필요했다. 이제라도 앓는 소리 덜 듣고 편해지시겠네. 다들 고생 많았다. 이제 편하게 지내. 유족을 향한 이런 위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 시름이 지나간 자리는 개운해질 수 없다. 하나라도 이랬다만 어땠을까 하는 만약의 세상에서 나오지 못할 뿐. 이모가 자주 앉아있던 마룻바닥은 이상하게 옹이가 푹 패인 것처럼 미꾸덩거렸다. 유독 깊게 남은 자국 위엔 이모 대신 사람들의 죗값이 쌓여있다. 우리는 마룻바닥을 지나며 그 자리에 있었던 이모를, 동생을, 딸을 생각한다. 할머니는 언젠가부터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 의령 할머니의 꿈엔 소리 이모가 자주 나왔다. 이모는 여전히 아팠고 힘들다고 울었다. 가장 깊은 죄책감에 시달렸을 할머니의 마음에 해결되지 않은 존재였다. 거기선 아프지 말라고 보냈는데 그도 아닌 걸까? 한을 풀어줄 순 없을까? 달래줄 수도 안아줄 수도 없는데. 의령 할머니는 이모가 떠난 뒤 더 오래 사시곤 떠나셨다. 거기서는 이모가 웃으며 맞이해줬을까? 자식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은 좀 하시고 사실까? 아니면 결국 또 소를 집을까?
사랑은 가끔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턱 밑까지 차올랐다가 숨을 헐떡이게 만들고 기어코 희엄에 들게 한다. 망설이는 동안 애정은 똑바로 뻗어가지 못하고 구부러질 때도 있다. 그런 불순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만으로도 죄인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서로의 마음을 제대로 말할 수가 없었겠지. 이리저리 굽이쳤다는 건 결국 어딘가로 나아가고 싶었던 사랑의 증거일 뿐인데, 구불구불 수영이 아름다운 소나무는 갑이라도 똑똑히 봤는데 야속하게 소리 피워내던 영기와 이모의 삶은 그러질 못했다. 이모의 시간이 어떻게 기쁨으로만 남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안타까움이 몇 개의 단어로는 부족해 콧잔등까지 치고 올라오는 슬픔을 감히 내가 어떻게 이모가 가장 아름다웠던 시간을 생각한다. 우리의 손등을 매만지고 장난치듯 놀아주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에게 내내 기쁨이었다. 정작 이모가 울 때는 한 번도 안아줄 생각을 못했지만 모두가 이모의 웃음소리를 기억한다고, 이모의 존재가 너무나 큰 기쁨이었다고, 모두가 그랬을 거라고 말해주고 싶다. 살려는 자, 귀여워하라. 지금으로부터 10년도 훨씬 넘은 어느 겨울, 어설프게 시작된 출근길. 다행히 광역버스는 등받이가 높은 덕에 다른 사람들의 시선 없이 마음 놓고 울기 좋았다. 세상엔 미워할 일이 왜 이렇게 많은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은 미움으로 자리 잡아 늘 가슴을 쳐댔다. 그때 나는 세상의 모든 미운 털들을 수집하듯 모으며 다음엔 좀 덜 울 수 있게 잘해야지 하고 다짐했다. 하지만 그 미움들은 야속하게도 이악 물고 삼킨 슬픔이 진득하게 녹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수북하게 쌓여갔다. 무신경하고 무례한 일들은 여기저기서 나를 잡아당겼다. 그래서 내 갈라진 마음에 사람들의 미운 털을 심어놓았다. 그게 뭐가 잘못된 건지 몰랐다. 어디선가 출근길에 사고가 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면 우울증이라는 글을 보았다. 나는 우울증이라는 데에 놀란 게 아니라 그러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데에 더 놀랐다. 게다가 내 상상은 나 혼자만 튕겨져 한강에 빠지는 것이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우울한 표정을 생각하겠지만 흥미진진한 오락거리처럼 여기며 실실 웃기도 했다. 오직 나에게만 그런 일이 생기기를. 이 버스에 탄 다른 사람들이 겪을 난항들을 떠올리며 하나하나 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을 시뮬레이션 하다 보면 회사에 도착하는 시기였다. 늘 사무실 문을 열기 전에 손거울로 눈물 자국을 확인했다. 언제 어디서든 얼굴에 묻은 상심을 확인할 수 있어야 했다. 내 슬픔은 모두의 심기를 거스르는 죄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 버릇이 지금까지 습관으로 남아 늘 작은 거울을 주머니에 넣고 다닌다. 그 빨개진 눈은 사라진 지 오래인데도. 할머니가 돌아가시네 23세 일을 시작했다. 대학에 입학하기 전까지 거의 할머니 손에 자랐다. 휴학 후 작가를 준비한다고 고향에 내려가지 않았는데 하필 그때 할머니는 홀로 산책을 나섰다가 돌아가셨다. 그 누구도 뭐라 하지 않았는데 그래 너 참 대단한 일 하느라 바빴나 보구나 하고 스스로를 향해 비아냥거렸다. 그런 알 수 없는 죄책감과 내가 얼마나 울어도 되는지 셈이 끝나기도 전에 일을 시작하게 된 거다. 더 거대한 책임감을 만났다는 핑계로 무거운 마음을 한쪽에 밀어두고 지냈다. 자책감에 어긋날 대로 어긋났지만 겉으론 가장 많이 웃었던 때였다. 불량하게 썩어가는 마음을 모두에게 숨기느라 온 에너지를 다 썼다. 얼굴을 마주하는 사람들에겐 최선을 다해 씩씩하게 굴었다. 그럴수록 약해진 마음을 건드리는 사람들은 수시로 있었고 나는 몰래 저주를 해댔다. 결국은 다 내 가슴에 꽂히는 일인 걸 아는데도. 그땐 돈을 버는 것보다 어딘가에 소속되었다는 기분이 필요했다. 그러려면 미움받을 티끌 하나 남기지 않고 털어내야 했다. 사랑이었다가 아닌 순간은 수도 없이 많았지만 그것과는 달랐다.
한마디 한마디에 쉽게 세상이 무너졌다가 드러났다. 더 이상 쪼갤 수도 없을 만큼 시간이 모자랐다. 휴대폰은 끊임없이 울렸다. 그런데도 그렇게 외로울 수가 없었다. 어른들이 끼워줄 만한 모습으로 잘 덧대놓고도 버스 의자에 파묻힐 때면 다시 무너질 것 같았다. 그때 나는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걸까? 단 하나의 마음덕이었다. 무너지지 않으려면 묻어내줘야 한다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 나는 모두에게 무관심한 어른이 되었다. 사랑이 모자란 어른, 사랑 대신 죄책감만 느끼는 어른. 시간이 지나 점점 척박한 일터에도 사랑하고픈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 그러니 자연스레 내 오해를 이해로 바꾸고 싶은 일들도 많아졌다. 하지만 굳어진 마음을 돌리기가 어려웠다. 사람들의 개인사를 묻는 건 실례니까. 그 강박은 습관이 되어서 급기야 남의 말을 흘려듣는 버릇까지 생겨버렸다. 나는 당신의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아요 하는 표정을 숨기고 집에 들어오면 외롭고 미안했다. 한동안 잃어버린 궁금증은 돌아올 기미가 안 보였다. 사랑으로 시작한 일에서 미운 사람 생각으로 하루를 보낸다는 게 얼마나 괴로운가. 그 마음을 좀 어딘가에 버릴 순 없을까? 그러다 방법을 생각해냈다. 누구든 귀여운 면을 찾아내는 거다. 무관심한 사람도 일단은 귀여운 점 하나면 된다. 눈에 차는 귀여움과는 상관없다. 내 마음에 꽂히는 걸로. 차고 있던 손목시계가 퍽 안 어울려 귀엽다든지, 피곤함에 얼굴을 퍽퍽 문지르는 모습이, 속 모를 미소만 조용히 짓더니 필요할 땐 험한 말이 조용히 나온다든지, 내 이름을 부를 때 통통 거린다거나, 그런 것들을 모으다 보니 조금씩 마음이 요동쳤다. 가족도 아니고 애인도 절친도 아닌데 사랑을 느꼈다. 정말 그런 사람들이 생겼다. 어쩌다 사랑하게 된 그 사람들의 손에 붙들려 가다 보면 내 시선에선 늘 그늘이었던 세계가 환해졌다. 관심도 없었던 곳이었는데 그 사람이 밟고 섰다는 이유로 내 눈엔 그게 또 사랑스러웠다. 제법 효과적이지 않나 하는 참이었다. 하지만 척만 해도 됐는데 그 모든 것들을 진짜 사랑하게 되었다. 나의 귀여운 사람들이 내가 도망다니던 미지로 나를 이끌어준 거다. 모든 어른의 마음속엔 영원히 자라지 않는 아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정한 순간에 갇혀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불쑥 튀어나오는 불완전한 시절. 그 어설픈 모습은 미운 점으로 자리 잡기도 하겠지. 부모님이 바쁘니 알아서 잘하는 나. 그러니 불만을 드러내지 않는 나. 미운 소리를 들어도 씩씩하게 웃는 나처럼 내일로 넘어가지 못하고 그 순간에 갇힌 어린 나를 떠올리면 그 누구도 가엾지 않은 구석이 없다. 어른으로 그럴싸하게 살아내는 사람에게도 분명히 그 틈이 있을 거다. 그렇게 사람들의 미운 점에 뿌리를 되짚어보면 그저 안아주고 싶은 구석을 찾아내는 거다. 이런 일기를 적고 얼마 뒤 모 배우와 한 영화 감독도 비슷한 방법으로 타인의 행동을 이해하려 한다는 이야기를 보았다.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들을 봐도 귀엽게 여긴다고. 반가움에 벅차올랐다. 귀여운 게 세상을 구한다지만 실제로 나를 살만하게 만들었던 건 귀여움 자체보다 귀엽게 보는 시선이었으니까. 이걸 소문내고 싶었는데 유명인의 힘을 빌리는 것 같아 기뻤다. 미움보다 사랑하는 곳으로 시선을 돌렸으면 하는 그 마음을. 오늘은 엘리베이터가 15층에 멈춰 내려오질 않는다. 한참이나 기다리는데도 누군가 잡고 있는지 내려오질 않는다. 기다리는 이들의 한숨이 조금씩 새어나온다. 시간이 지나 드디어 1층에 도착한 엘리베이터에선 할머니와 손녀가 손을 잡고 천천히 내린다. 나는 가만히 생각한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렸을 작은 아이를, 그의 손을 이끌고 조심스레 걸음을 옮길 할머니의 손길을, 그 조그만 아이가 버튼을 누를 수 있게 기다려주는 할머니의 시선을, 그렇게 멎어드는 우리의 한숨을. 네, 여기까지 낭독해봤고요.
우리 모두는 넘어지며 살아갑니다. 그 넘어짐 속에서 누군가의 손을 잡고 또 누군가에게 손을 내미는 사람이 되어 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삶의 깊은 기쁨 아닐까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마음이 편한 하루, 그리고 기쁨을 찾는 여정이 되셨길 바랍니다. 숲으로 가는 길,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